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시장에 떠오르는 다양한 변수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변정규 다이와증권 FICC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 AI 버블론이 계속해서 고개를 들고 있고요. 12월 FOMC 금리 인하가 안 될 것이다. 그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시장이 크게 출렁였습니다. 쿡 이사가 자산 시장이 너무 비싸다라는 발언도 시장의 투심을 좀 냉각시켰는데 본부장님께서는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리사 쿡 이사가 해임됐지만 아직도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리사 쿡 위원장이 연준 내에서 금융안정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금융안정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최근 그 주시장, 회사채 시장, 그리고 레버리지 론 시장, 주택 시장 전반에 걸쳐서 과거 대비 벤치마크 가격이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AI 버블 등으로 인해서. 네.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한번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까지 시스템적인 균열은 아직 보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AI의 어떻게 보면 성장세는 계속됐겠지만 주가가 계속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서 앞으로는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연준의 움직임도 12월 달에 이제 동결이냐 아니면은 이제 인하냐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결을 해야 된다 이러한 연준 내 얘기가 많았지만 최근에 또 뉴욕 연준의 네. 존 윌리엄스 부의장이 금리 인하는 계속 유효하다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12월 달에 이제 다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불켜졌는데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뉴욕 연은 총재 금리 추가 인하 시사 발언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건 풍부했던 유동성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12월 FOMC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인하될 것이다 여러 가지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예상보다 빠르게 종료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새 같으면은요, 한 달마다 달라져요. 맞아요. 네. 계속 달라지긴 하는데 최근에 상반기에 동결을 했잖아요. 계속 작년 하반기에 3연속 인하를 하고 난 다음에 올해는 8월 전까지 계속해서 동결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8월 말, 그다음 10월 달에 두 번 연속으로 인하를 하긴 했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상반기에 이제 계속 동결을 했어요. 물가가 관세 때문에 오를 것 같으니까. 그랬더니 경기가 둔화되고 고용이 약화돼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것 때문에 다시 금리를 2회 연속 인하를 하니까 이제는 물가 이슈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단은 우리 미국의 경기가 경제 사이클로 본다면 스태그플레이션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표에서 보듯이 지금 네. 끝에 보면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경기 둔화기에는 접어들었다. 하지만 지금 디플레이션까지 가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하지만 경기 둔화에 접어들었으며 지금 앞으로 물가도 앞으로는 어느 정도 높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을 잡을 수도 없고 물가 상승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그것만 볼 수도 없는 두 가지 다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시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금리 인하를 가장 크게 외치는 건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파월 의장을 해임하라고까지 베센트를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파월이 퇴임하고 새로운 의장이 들어오게 된다면 연준의 방향도 바뀌게 될 텐데 어떤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농담도 하셨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네. 베센트 장관한테 금리 인하를 빨리 안 하면 내가 너를 해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도 네. 얘기했는데 이제 파월 의장의 임기가 내년 5월 말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월 의장의 이제 임기는 이렇게 보장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파월 의장의 후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현재 이제 이사인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와 함께 NEC 이제 위원장이죠. 백악관의 케빈 헤셋 위원장이 굉장히 강력한 이렇게 후보로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분들이 트럼프 친트럼프 인사들이죠. 이런 분들 중에서 이제 파월 의장의 후임이 지명된다고 하더라도
뭐 정책 전환 가능성은 있지만 빠르게 금리 인하가 안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관세 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최근에 물가의 적신호가 켜지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빠르면 금리 인하를 많이 못할 수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내년에 의장이 바뀐다면 금리 인하가 빨라지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의 불안 요인 가장 큰 변수를 꼽으라면 단기 유동성 경색이 되겠죠. 이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아니라 QE 재개가 필요하다, QT 종료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의 의견도 좀 여쭤볼게요. 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유동성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10월 달부터 시작해서는 유동성이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이제 5가지 정책 금리, 주요 정책 금리 가운데서 중요한 금리가 이제 스탠딩 레포 퍼실리티라고 이제 레포입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 연준이 중앙은행인 연준이 채권, 미국 국채를 담보로 받고 돈을 갖다가 은행들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개인들도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신용카드 대출도 받고 이런 경우가 있지만 은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들도 급하게 필요하면 중앙은행이죠. 예. 은행들의 은행인 중앙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급하게 하루. 이게 바로 이제 하루물, 이제 SRF 금리인데요. 네. 최근에 이 SRF 금리 잔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은행들이 단기 유동성이 갑자기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서 자꾸 보니까 저렇게 보시다시피 갑자기 10월 말 이렇게 잔액이 껑충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일어난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화라산, 휴화산 같은 경우에도 분화가 조금씩 이제 마그마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자주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뭐 분출이 돼서 화라산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바와 같이 이런 것들도 뭐 조그만 유동성 부족들도 계속해서 일어나면 나중에 신용경색으로까지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유동성이 지금 점차적으로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신용 경색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연준이 금리를 예상보다 덜 내리게 된다면 중금리의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월마트 실적을 두고 저소득층뿐만이 아니라 고소득층 역시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시작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소비당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싼 것을 사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심리죠. 왜냐하면 가처 소득인 만큼 많아지니까요. 뭐 고급 물품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렇게 월마트 얘기를 들어보면은 쿠폰이라고 하잖아요. 그 바우처 이런 것들을 뿌렸더니 고소득자들도 저소득자만큼 이렇게 좋아하더라. 많이 사더라 이런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물가 상승이 많이 영향을 주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물가도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는 그러한 우려 때문에 고소득자들도 심지어 자신들의 소득 대비 이제 소비를 조금 줄이는 거가 아닌가 이러한 어떻게 우려에 섞인 시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못한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또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미국 경기가 둔화하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갖다 너무 빨리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동결을 계속 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어떻게 보면 연준은 큰 딜레마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트럼프의 요구대로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관세 영향에 따른 물가 급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해석을 해주실까요? 네, 물가와 이제 고용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연준의 가장 큰 두 가지 책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 재미있는 건 뭐냐면 물가가 계속 급등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와 행정부는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물가가 계속 오르면 현금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현금 가치가 하락하는데 부채 가치도 그만큼 하락해요.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는 이 천문학적인 미국의 부채, 미국 부채가 지금 2005년 9월 말 기준으로 37.6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해요. 그리고 연말로 본다면 38조를 이제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지불해야 되는 뭐 이자 금액도 천문학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물가가 오르게 된다면 이것을 갖다가 좀 어떻게 보면 부채 가치도 하락하게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중앙은행이 이것을 갖다가 물가 상승을 용인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우려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올해 약세를 보이던 달러가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축소가 되면서 달러 인덱스도 100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달러 가치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달러 가치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최근에 궁금증이 더 많아졌는데 이제 1450대를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2000년대 환율을 본다면 평균적으로 약 1130원대가 이제 코로나 이전까지 평균 환율로 볼 수가 있는데 최근의 환율은 1300원대 위에서도 3년 이상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2000년대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물가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들께서는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물가도 미국만큼 많이 빨리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조심해야겠다. 이것을 물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이제 앞으로는 잘 이제 주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 최근에 9월 말 이후에 우리나라의 달러 원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면서 오히려 상향 이동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빨리 왔다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레인지가 형성이 됐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빨리 레인지가 바뀌었다는 것은 향후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이런 레인지가 이제 유지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도 지금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렇게 1,400원대 위에서 레인지가 새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고환율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1,400원대, 그러니까 고환율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봐 주셨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는 데는 엔화의 영향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최근 다카이치 내각이 대규모 추경 편성을 논의하는 가운데 엔달러가 155엔까지 넘겼습니다. 주가도 급락하고 있고 일본 채권 금리도 좀 불안한 상황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뭐 채권 금리 일본 BOJ 10년물 일본 국채가 1.6%대에서 거래가 되다가 오늘 날짜로 뭐 1.78%, 1.8%에 바짝 다가갔어요. 네.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랐는데 경기 부양책도 발표가 됐고요. 게다가 최근에 중일 간 분쟁도 새로 이렇게 그렇죠. 커지지 네.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엔화 가치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해요. 특히나 앞으로 중국인들의 투자나 아니면 방문객들이 줄어들게 되면 이거에 대한 이런 일본의 엔화 매수세도 조금 줄어들 거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할 그런 세력이 필요하고요. 당장 1월 달에 예상됐던 BOJ의 금리 인하가 조금은 어렵지 않느냐 이번에는 이러한 시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엔화 약세는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BOJ의 금리 인상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엔화 약세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이 확대 재정 규모 굉장히 크게 잡고 있습니다. BOJ로서는 난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3분기 경제 성장률만 보더라도 6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BOJ의 정책 기조에 앞으로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시각이 커지고 있는데 BOJ 정책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세계가 지금 정부 부채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또한 코로나 이후에 물가도 많이 상승해서 중앙은행들마다 지금 너무 힘듭니다. 네. 일본도 너무 힘들죠, 중앙은행도. 그래서 지금 최근에 JGB 일본 국채 수익률이 1.78%까지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상 기준금리가 0.5%라서 괴리가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이렇게 된다면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이 괴리를 메꿔야 되는데 지금 어저께 이번 주에 부양책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21조 엔에 상당하는 이런 부양책 코로나19 이후에 최대 규모입니다. 네. 이렇게 최대 규모의 부양책을 발표하고 금리 인상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긴축 정책을 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당장 실행하기도 좀 어렵고 또한 이제 중일 분쟁으로 인해서 경기 둔화에 대한 그런 가능성도 지금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이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엔화 약세는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점도 당연히 시장의 불안 요소로 좀 자리 잡고 있고요. BOJ가 강한 긴축 기조로 선회하기는 쉽지 않겠죠. 근데 BOJ가 금리를 인상을 하고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 시장이 가장 무서워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사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집니다. 글쎄요. 결론적으로만 네. 말씀드리면 BOJ 기준금리 인상이 조금은 지연될 수 있다. 예, 1월 달에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지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결론적으로는 엔캐리 청사는 당분간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지금 먼 상황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제 그 엔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부양책 이후에 이런 기준금리를 언제 올릴 수가 있느냐? 기준금리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달러 대비 엔화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BOJ가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까지 고환율로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환율이 높으면 우리나라 한국 경제에 악영향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뭐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서 환율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특히나 적정 수준에서 변동성도 작게 가져가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은 1,400원대 위에서 아주 역사적으로 봐도 높은 수준의 환율, 게다가 변동폭도 최근에는 어느 정도 잦아들었지만 지난달까지 굉장히 많은 변동성을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을 낮추고 환율도 1,300원대로 내려가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이상적인 시나리오이긴 한데요. 너무 이제 그 환율이 높아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말씀하신 대로 나타나게 네. 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물가가 상승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환율이 높기 때문에 수입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두 번째는 금융 안정성에 저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나 채권 가치가 떨어져서 이제 금융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고환율은 물가에 좀 자극을 줄 수 있다. 금융시장 역시 불안함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에는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열립니다. 여전히 부동산 시장 집값은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한국은행의 고민도 더 깊어질 텐데 이번 금통위 역시 동결로 갈까요? 네, 네. 금리 인하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해 오던 한국은행이 이번 금통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이창용 총재께서 이제 금리 인하를 중단할 수도 있다. 심지어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네. 이러한 어떻게 보면 물가 불안 그리고 성장률도 조금 나아졌기 때문에 이런 언급을 해서 화제가 되긴 했었는데요. 이번에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번에서는 좀 동결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만 내년에 가서는 정책적인 전환이 어떻게 될지는 이번 어떻게 보면 통방문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금통위에서는 동결 시나리오가 우세하지만 내년도의 정책이 좀 중요해 보인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정책 선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내년도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본부장님께서는? 글쎄요, 이번 통방문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책 선회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우리나라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채권 시장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채권 금리 3년물 국채 금리가 2.5%에서 2.9%, 3% 가까이 이렇게 오르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현재 2.9%대에서 안정화를 찾긴 했지만 만약에 내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통방문에 결정이 난다면 3%를 돌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한국은행의 금통위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기자회견은 아주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금통위 특히나 이창용 총재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환율로 다시 돌아가서 사실 환율이 계속해서 높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과 10월장을 생각해 보면 외국인들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왔었습니다. 11월장 들어서는 외국인이 대규모 물량을 지금 팔아치우고 있는데 고환율 속에서도 외국인들 적극적인 매수에 나섰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최근에 이제 그 사실은 고환율이 계속해서 유지되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매수세를 보였던 시기는
대체는 1,300원대 그런 환율이었어요. 최근에 이제 1,400원대로 올라오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한국의 코스피가 많이 저평가돼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시장에 비해서 이러한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많이 투자를 안 했고 그만큼 저평가된 시장에 투자한다는 그러한 원칙 하에서 투자를 한 밸류 투자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환율 그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외국인들의 유입은 보장할 수 없다. 많이 줄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올라가는 추세가 계속이 된다면 외국인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환율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 뭐 그 주식에서 뭐 차익을 남기더라도 환율에서 환차손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투자 유입이 그만큼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좀 유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월, 10월장에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왔던 이유는 아무래도 한국 기업, 한국 주식이 워낙에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이었고요. 11월 들어서는 외국인이 물량을 던지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1조 넘게, 2조 넘게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만물 랠리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주식시장도 그렇고요. 뭐 비트코인, 코인 시장도 그렇고 좀 하락 추세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자산 배분 전략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을까요? 뭐 그 리사 쿡 이사가 네. 자산 시장에서 모든 자산들이 이제 고평가돼 있기 너무 많이 때문에 올랐다. 네. 좀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러한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관점에서 같은 선상에서 우리도 이제 AI 버블론이 맞든 안 맞든 그걸 차치하고 급하게 많이 지금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있을 가능성은 있다.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둬야 되겠고요. 최근에 재미있는 현상은 뭐냐면 채권과 주식, 그다음 환율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식과 채권은 보통 이제 하나는 위험자산, 하나는 안전자산으로 이렇게 대변되기 때문에 방향이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요새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주식이 오르면 채권 금리도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이러한 시장에서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AI 버블론이 부각되면서 시장을 짓누르고 있지만 사실 버블론을 제외하더라도 단기간 안에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숨고르기는 피할 수 없다. 좀 관망하면서 지켜보자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변정규 다이와증권 FICC 본부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